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조선 한양 그 심장부에는 나라의 법도를 바로 세우고 도적을 다스리는 포도청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포교와 나졸들이 밤낮 없이 분주히 오가는 그곳에 유독 고요한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윤겸, 나이는 29의 종사관이었습니다. 윤겸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룬 사내였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칼날 같은 판단력으로 여러 미제 사건들을 해결했으며 그의 논리적인 추리 앞에서는 흉악한 범죄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뛰어난 재능을 주는 대신 건강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원인 모를 지병을 앓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늘 마른 장작처럼 위태로웠고 얼굴은 단 한 번도 혈색이 돌아본 적 없이 늘 창백했습니다. 잦은 기침은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겨울이면 그 병세가 더욱 깊어져 문밖 출입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도 윤겸은 어김없이 탕약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용하다는 의원이 그의 진맥을 짚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사관 나리, 성구하오나 나리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올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마 넘기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윤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몸이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언젠가 찾아올 손님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감하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 가지 숙원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10년 전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강직하고 용맹한 좌포도청의 포도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인왕산에서 출몰하여 백성들을 해치던 정체불명의 요괴를 토벌하러 갔다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관에서는 그저 사나운 짐승에게 당한 사고로 서둘러 종결했지만 윤겸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일지에는 그 요괴가 단순한 짐승이 아닌 지성과 교활함을 지닌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겸은 탕약 그릇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반드시 아버지를 해친 그놈의 정체를 밝혀내고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다짐은 병약한 몸과는 어울리지 않게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의 삶에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윤겸이 아버지의 죽음을 다시 파헤치기로 결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양에 기이하고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밤을 기점으로 장안의 젊은 여인들이 하나둘씩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비단 가게의 어여쁜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바느질감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가 사라진 골목 어귀에는 그녀가 떨어뜨린 비단 조각과 함께 주인을 알 수 없는 검은 털 몇 가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종자는 이제 막 혼례를 올린 새색시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방 안은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고 다툼의 흔적은커녕 외부 침입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열린 창문 틈으로 기이하리만 치비릿하고 서늘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고 합니다. 사건은 모두 보름달이 뜬 밤에 일어났고 희생자는 모두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딸 가진 죄로 밤마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필시인왕산 상군의 저주일세. 상훈께서 노하여 젊은 처녀를 제물로 데려가는 것이야. 아니야, 여인의 간을 빼먹는다는 흉악한 도적이 나타났다더군.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자 포도청 또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겸은 이 연쇄 실종 사건이 10년 전 아버지가 쫓던 요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검은 털과 기이한 냄새,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지에 기록된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놈이 10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인가. 윤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숙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직접 사건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불꽃이 한양을 뒤덮은 거대한 어둠과 맞서기 위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연쇄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흑호의 착취가 시작된 인왕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포교들은 그의 병약한 몸을 염려하여 극구 말렸지만 윤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산길을 한참 올랐을 때였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바위 아래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소복 차림의 여인.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옥처럼 흰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혹적이고 신비로운 미모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고통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날카로운 것에 깊게 베인 듯한 상처가 나 있었고 하얀 소복 위로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오, 낭자. 윤겸이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여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윤겸을 쏘아보더니 이내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대답했습니다. 산짐승에게 쫓기다가 그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이슬이 맺힌 검은 고줄처럼 맑고도 서늘했습니다. 윤겸은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상처에서 풍겨나오는 기이한 향기가 그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피 냄새와는 다른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주변에서는 그가 쫓던 검은 호랑이의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 보통 사람이 아니다. 흑호와 관련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윤겸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일단 다친 그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몸을 피해야 하오. 이대로 두면 다른 짐승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오. 내 부축을 받으시오. 윤겸은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그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월, 맑은 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윤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여인과의 만남이 자신의 남은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기묘한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겸은 쇠약해진 소월을 부축하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는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윤겸은 지병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지만 곁에 있는 신비로운 여인 때문에 차마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지요. 얼마쯤 걸었을까? 갑자기 윤겸의 가슴에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고질병이 또다시 도진 것입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그는 옆에 있던 소월이 비명을 지르며 함께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부상당한 몸으로 윤겸을 부축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소월의 품이 풀어 헤쳐지면서 그녀의 옷 속에서 무언가 영롱한 빛을 내는 구슬 하나가 굴러나와 윤겸의 손앞에 떨어졌습니다. 구슬은 밤하늘의 달을 오롯이 담아놓은 듯 맑고 투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빛을 보는 순간 윤겸은 이상하게도 가슴의 고통이 조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윤겸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그 빛나는 구슬이 자신의 고질병을 낫게 해줄 귀한 약재일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구슬을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구슬이 그의 목을 넘어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덩이처럼 타오르던 가슴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온몸에 따뜻하고도 청량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순식간에 혈색이 돌았고 늘 그를 괴롭히던 기침도 멎었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몸에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곁에 있던 소월은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옥처럼 희던 피부는 생기를 잃고 푸른빛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윤겸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이놈, 네가 감히 내 구슬을. 그 말을 끝으로 소월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윤겸은 그제야 자신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삼킨 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신비로운 여인의 생명의 정수였던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단 한 번의 실수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기묘한 공생의 굴레로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소월을 업고 밤새도록 걸어 자신의 외딴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활기로 넘쳤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정체 모를 여인에 대한 미안함과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소월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쇠약해진 몸을 힘겹게 일으켜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윤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이놈, 네가 내 천년의 공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구나. 소월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겸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낭자 죽을 죄를 지었소. 나는 그저 고통이 너무 심하여 그것이 귀한 약재인 줄로만 알았소.
낭자의 생명의 정수인 줄은 꿈에도 몰랐소이다. 부디 용서하시오. 소월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용서? 이제 와서 용서가 무슨 소용이냐. 내 몸의 정수인 여우구슬이 내 놈의 몸 안에 있는 한 나는 힘을 쓸 수 없는 반쪽짜리 요물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 미물만도 못한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말게다. 그녀의 말에 윤겸은 지난밤 산속에서 맡았던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떠올렸습니다. 그 산짐승이라는 것이 혹 흑호를 말하는 것이요? 소월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네가 어찌 그 이름을? 윤겸은 그녀에게 한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 실종 사건과 10년 전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흑호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소월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해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소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아비를 죽인 것도 젊은 계집들을 제물로 삼는 것도 모두 그놈의 짓이 맞다. 흑호는 산의 군주를 자처하는 늙고 교활한 요괴지. 그는 내 여우 구슬을 오래전부터 탐내왔다. 그 구슬을 취하면 그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처럼 영생에 가까운 힘을 얻게 될 것이야. 소월은 쇠약한 몸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1000년을 수행한 구미호다. 이제 마지막 수행만 마치면 인간이 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수행을 위해 기운을 모으던 중 흑호의 습격을 받아 구슬을 놓치고 만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 놈이 그것을... 이제 모든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윤겸은 더욱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한순간의 실수가 그녀의 천년 소원을 짓밟고 동시에 자신을 흑호라는 끔찍한 요괴의 표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낭자, 내 몸 안의 구슬을 다시 꺼낼 방법은 없는 것이오. 윤겸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인간의 몸에 깃든 구슬은 그 주인이 죽지 않는 한 억지로 꺼낼 수 없다. 만약 강제로 꺼내려 한다면 너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 죽고 나 또한 기운이 역류하여 소멸하게 될 것이다. 윤겸은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는 그녀의 천년 공력을 훔친 죄인으로,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목숨을 의탁한 채 흑호의 위협에 떨어야 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도 어두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소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겸에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윤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엇이오? 어떤 방법이든 알려만 주시오. 기꺼이 따르겠소. 내 목숨은 이제 내 것만이 아니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소월은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흑호를 없애는 것이다. 그놈의 숨통을 끊어 내단을 취하면 그 힘으로 내 기운을 되찾고 내 몸 안의 구슬과 나를 분리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흑호를 없앤다. 말은 쉬웠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0년 전 당대 최고의 무관이었던 윤겸의 아버지조차 그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의 윤겸과 힘을 잃은 구미호의 힘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윤겸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소월은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겠지. 하지만 네 몸 안의 여우구슬은 단순한 생명의 정수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고
너를 인간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비록 힘은 잃었으나 천년을 살아온 지혜와 요괴를 상대하는 방법은 알고 있다. 소월은 윤겸에게 위험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와 거래를 하자. 내가 네 몸 안에 구슬의 힘을 다룰 수 있도록 돕고 흑호를 잡는 길을 알려주겠다. 그 대가로 너는 흑호를 잡을 때까지 나를 숨겨주고 보호해야 한다. 어떠냐? 너는 네 아비의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나는 내 구슬을 되찾을 수 있다. 서로에게 나쁜 거래는 아닐 터. 윤겸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괴력난신을 믿지 않던 이성적인 그가 이제는 요괴와 손을 잡고 또 다른 요괴를 상대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망쳐버린 소월의 삶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 위험한 거래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좋소. 낭자의 뜻에 따르겠소. 윤겸이 마침내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하나의 목표 아래 단단히 묶였습니다. 인간의 법도를 따르는 포도청 종사관과 요괴의 세계에 속한 천년 묵은 구미호,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존재의 기묘한 동거와 위험한 공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윤겸의 작은 거처는 이제 거대한 음모와 복수, 그리고 피어나는 운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소월과의 기묘한 거래가 시작된 후 윤겸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구슬은 그의 병약했던 육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피를 토하는 기침을 하지 않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몸에서는 전에 없던 힘이 솟구쳤고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감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짐승처럼 예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재에 앉아 사건 기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 저작거리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소리들이 그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술락군의 발자국 소리, 옆집 부부의 소공어리는 말다툼 소리, 심지어 담벼락을 기어가는 쥐의 발소리까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곧 이 모든 소리를 분별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걸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서도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온갖 냄새들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흙냄새, 꽃향기,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는 미세한 감정의 냄새까지도. 공포에 질린 자에게서는 시큼한 냄새가,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서는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각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는 마치 대낮처럼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여우구슬의 힘이다. 소월이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구슬은 네 안에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고 너를 인간과 요괴의 경계에 서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힘에 취해서는 안 된다. 힘에 지배당하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소월의 경고처럼 이 새로운 능력은 윤겸에게 힘과 동시에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힘을 연쇄 실종 사건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종 현장에 다시 찾아가 새로 얻은 감각으로 현장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을 추적했습니다.
그의 예민해진 코는 다른 이들은 맡지 못하는 흑호의 희미한 냄새를 공기 중에서 분별해냈습니다. 그의 예민해진 귀는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짐승의 미세한 울음소리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예민해진 눈은 어둠 속에서 흑호가 남긴 발자국이나 털과 같은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윤겸은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통해 불가사의한 요괴의 소행으로만 치부되었던 사건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여우구슬은 그를 단순한 인간 수사관이 아닌 요괴를 쫓는 특별한 추격자로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얻은 윤겸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탁상 공론이나 막연한 추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을 이용하여 흑호의 흔적을 직접 쫓았습니다. 그는 실종된 여인들이 사라진 장소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흑호의 냄새를 따라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는 한양의 뒷골목을 지나 인적이 드문 서문을 통해 인왕산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흑호는 산에 거처를 두고 밤마다 한양으로 내려와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윤겸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소월은 그의 추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이다. 흑호는 본래 인왕산의 주인을 자처하는 놈이니까. 하지만 그는 교활하여 자신의 진짜 소굴을 쉽게 드러내지 않을 터 섣불리 산으로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윤겸은 소월의 조언에 따라 산을 직접 수색하는 대신 흑호가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역으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서문 근처에 몸을 숨기고 흑호의 기운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마침내 그의 예민해진 감각에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던 밤, 인왕산 방향에서부터 짙고 서늘한 요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요기 속에는 피비린내와 함께 윤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흑호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왔다! 윤겸은 숨을 죽이고 기운의 근원지를 쫓았습니다. 요기는 한양의 한적한 푸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 실종된 새색시의 집 근처였습니다. 윤겸은 지붕 위를 소리 없이 넘나들며 흑호의 뒤를 밟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대갓집의 높은 담벼락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대한 검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모습은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보통의 호랑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온몸의 털은 칠흑같이 검었고 두 눈은 지옥의 불꽃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의 군주 흑호였습니다. 흑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그 집 안에서 젊은 여인의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가 이내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을 넘어 나온 흑호의 입에는 정신을 잃은 듯한 젊은 여인이 물려 있었습니다. 흑호는 여인을 물고 다시 인왕산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윤겸은 분노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섣불리 덤벼들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갈며 흑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은 바로 흑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더 강한 요력을 얻기 위해 젊은 여인들의 정기를 제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리는 최종 목표는 바로 윤겸의 몸 안에 있는 소월의 여우구슬이었습니다. 윤겸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소월의 목숨, 그리고 한양의 무고한 여인들을 구하기 위해 그는 반드시 저 흉악한 요괴와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흑호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그날 밤 이후 윤겸과 소월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인 복수와 생존을 위한 거래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윤겸은 소월을 기묘하고 위험한 요물로, 소월은 윤겸을 자신의 구슬을 훔쳐간 어리석은 인간으로 여겼지요. 하지만 공동의 적인 흑호를 마주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단순한 동업자가 아닌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겸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흑호의 동태를 살피고 낮에는 소월과 함께 요괴에 대한 옛 기록들을 찾아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소월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차갑고 도도했지만 사실은 천년의 세월 동안 홀로 살아온 깊은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달을 보며 홀로 슬픈 노래를 흥얼거렸고 길가의 작은 들꽃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윤겸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서운 구미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이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상처받고 외로운 한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녀가 밤바람에 추울 새라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소월 역시 윤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인간들을 보아왔지만 윤겸처럼 자신을 요물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저 소월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담담하게 대해주는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자신을 동정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해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쇠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 스치는 진심 어린 걱정은 천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소월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겸이 흑회에 대한 기록을 살피다 지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소월은 잠든 그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여우구슬의 힘 덕분에 이전보다는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잠든 그의 뺨을 스치듯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인간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너는 참으로 어리석고도 이상한 인간이구나. 소월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잠든 줄 알았던 윤겸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숨 막힐 듯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소월이 황급히 손을 거두려 할 때 윤겸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월. 윤겸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습니다. 소월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천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생소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래나 목적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하고도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을 가진 종사관의 심장이, 그리고 천년 묵은 구미호의 심장이 서로를 향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월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별개로 윤겸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호가 바로 10년 전 아버지를 살해한 요괴임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일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우구슬의 힘으로 예민해진 그의 감각은 이제 낡은 종이에 희미하게 스며든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지의 마지막 장,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부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희미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냄새나 소리가 아닌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감정의 파편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절망과 분노. 아버지는 무언가를 지키려 하셨다. 윤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소월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월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나도 그날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흑호가 인왕산을 벗어나 한양 근처까지 내려와 큰 소란을 피웠던 날이었지.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아마도 내 여우구슬의 기운을 처음으로 감지했던 것이겠지. 소월의 말을 듣는 순간 윤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10년 전 흑호는 소월의 여우구슬을 노리고 한양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백성을 해치는 그를 막기 위해 나섰다가 단순한 짐승이 아닌 강력한 요괴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는 그 싸움의 와중에 흑호의 진짜 목적이 여우구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백성뿐만 아니라 정체 모를 여우구슬과 그 주인인 소까지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윤겸은 아버지의 일지 마지막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피로 쓴 듯한 글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월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흑호의 목표가 소월이라는 단서를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윤겸은 일지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아버지의 죽음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흑호를 잡는 것은 단순히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유지를 잇고 그의 원수를 갚는 일이 되었습니다. 윤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비장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약한 몸이나 남은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흑호의 목을 베어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고 소월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일념만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흑호를 잡겠다는 윤겸의 결의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우구슬은 그의 병을 낫게 하고 강력한 감각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인간성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점점 더 잠을 자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고 어둠 속에서 흑호의 기운을 추적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낮에는 피로를 느끼지 못했고 음식에 대한 욕구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인간의 생리 현상에서 벗어나 요괴의 그것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냉철함을 넘어 감정 자체가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도청에서 동료들의 농담을 들어도 웃음이 나지 않았고 억울한 백성의 사연을 들어도 이전처럼 깊은 연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 기쁨, 분노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이 희미해져 갔고
오직 흑호를 잡아야 한다는 목표와 본능만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짐승처럼 날카로운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사소한 자극에 폭력적인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소월은 그런 윤겸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겸, 이상하다.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야. 어느 날 밤 소월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명료하다. 윤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의 손이 이제는 자신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우구슬이 너를 잠식하고 있다. 그 힘에 취해 너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너는 인간도 요괴도 아닌 그저 힘에 굶주린 괴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소월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괴로웠습니다. 윤겸의 몸 안에 있는 여우구슬은 본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필요했던 그 힘이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인간을 괴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윤겸을 살리기 위해 구슬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구슬이 사라지면 그가 다시 시한부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네 안에 인간성을 잃지 않으면서 흑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소월은 윤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몸과 그의 차가워져 가는 몸이 맞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다가올 더 큰 시련과 위험한 운명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겸의 변화를 가장 기쁘게 지켜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흑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굴에서 윤겸과 소월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겸이 여우구슬의 힘에 점차 잠식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흑호의 기운을 추적하던 윤겸은 인왕산의 한 동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이전에 느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사악한 요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흑호의 소굴이었습니다. 윤겸이 경계하며 동굴 안을 살피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굵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반쪽짜리 인간. 동굴 안에서 거대한 검은 호랑이 흑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내 검은 연기로 변하더니 늠름한 체격의 중년 사내의 모습으로 화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요력을 가진 요괴였던 것입니다. 내 아비는 참으로 어리석었지. 하찮은 인간들을 지키겠다며 나에게 덤볐다가 헛되이 목숨을 잃었으니 말이다. 너는 내 아비와는 다르길 바란다. 흑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윤겸은 분노의 차 칼을 뽑아 들려 했지만 흑호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나는 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제안을 하러 왔지. 흑호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네 몸 안의 여우구슬, 참으로 탐나는 힘이더구나. 하지만 너는 그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저 너의 인간성만 좀먹고 있을 뿐이지. 그 힘은 내게 과분하다. 흑호는 윤겸에게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맹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와 손을 잡자, 윤겸. 내가 네 몸 안의 구슬의 힘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주마. 너를 괴롭히는 지병도 죽음의 공포도 사라질 것이다. 너는 영원한 생명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 구미호 계집 따위는 버리고 나를 선택해라. 흑호의 유혹은 윤겸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힘에 대한 갈망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절대적인 힘,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순간 윤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괴물이 되어 영생을 누릴 것인가. 그의 영혼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윤겸이 흑호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을 멀리서 숨어 지켜보던 소월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윤겸의 눈빛에서 피어나는 미세한 갈망과 동요를 읽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힘을 갈망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 윤겸. 그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소월은 속으로 절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윤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가 인간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윤겸이 흑호의 유혹을 뿌리치고 인간으로 남기를 믿고 기다리는 것. 다른 하나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몸에서 여우구슬을 강제로 꺼내어 그를 다시 병약한 시한부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후자를 택한다면 윤겸은 다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할 것이고, 자신 또한 구슬의 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흑호와 맞서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그를 괴물로 변하는 운명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소월은 자신의 천년 묵은 꿈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이 되어 평범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늙어가는 것. 그 꿈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저 여우구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과 자신이 사랑하게 된 한 인간의 영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윤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고지식하고 강직한 모습, 자신을 요물이 아닌 소월로 불러주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고뇌하고 아파하던 인간적인 모습까지. 그녀는 힘에 취해 차갑게 변해가는 지금의 윤겸이 아닌 병약할지언정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본래의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소월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천년 꿈을, 인간이 되고자 했던 오랜 소원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겸,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다시 천년을 기다린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소월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남은 마지막 요력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9꼬리가 등 뒤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흑호와 맞서 싸우기 위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하는 슬프고도 숭고한 결단의 빛이었습니다. 윤겸은 흑호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의 강직한 모습과 자신을 걱정하던 소월의 슬픈 눈빛이 교차하며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이 흑호는 인내심을 잃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리석은 놈, 내게 기회를 주었건을 감히 망설여. 흑호는 순식간에 거대한 검은 호랑이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 윤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윤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겸을 스쳐 지나 근처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소월을 덮쳤습니다. 모든 것이 흑호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윤겸을 유인하여 소월의 위치를 파악하고 힘을 잃은 그녀를 먼저 제압하려 했던 것입니다. 소월. 윤겸은 경악하여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흑호는 쇠약해진 소월을 단숨에 제압하고 그녀의 목덜미를 문 채 동굴 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히 내게서 구슬을 훔쳐간 계집과 그 구슬을 품은 인간놈을 함께 잡아들였구나. 하하하. 흑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동굴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윤겸, 네가 가진 여우구슬을 가지고 이 동굴 안으로 홀로 들어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이 구미호 계집의 숨통을 먼저 끊어버릴 것이다. 윤겸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흑호의 교활함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소월이 그의 손에 잡힌 이상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명백한 함정임을 알면서도 소월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흑호의 소굴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의 칼을 고쳐 잡고 비장한 각오로 동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힘에 대한 갈망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간성이 요괴의 힘을 이기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흑호의 소굴인 동굴 안은 바깥 세상과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는 음습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고 벽에서는 정체 모를 푸른 인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굴 가장 깊숙한 곳, 흑호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채 옥좌처럼 생긴 바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소월이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흑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윤겸을 맞았습니다. 윤겸은 칼을 뽑아 들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소월 낭자를 풀어주어라. 너의 상대는 나다. 하하하, 어리석은 놈. 아직도 네가 내 상대가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 흑호는 윤겸을 비웃었습니다. 네 몸 안의 여우 구슬은 나를 이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 구슬을 내게 바치고 내 수하가 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윤겸은 대답 대신 땅을 박차고 흑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흑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우구슬이 주는 강력한 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그는 스스로의 의지로 끊어낸 것입니다. 윤겸은 더 이상 자신의 병약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윤겸은 여우구슬의 힘으로 민첩하게 흑호의 공격을 피하고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흑호의 요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어도 금세 회복했고 때로는 검은 요기를 뿜어내 윤겸을 현혹시키려 했습니다. 네 안의 힘을 더 끌어내라 윤겸. 인간의 하찮은 기술 따위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구슬의 힘을 받아들이고 너의 본능에 몸을 맡겨라. 흑호가 그를 유혹하며 외쳤습니다. 윤겸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구슬의 힘을 완전히 해방시킨다면 흑호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인간 윤겸이 아닐 터였습니다. 그는 소월이 사랑했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자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인간의 마음으로 너를 뵐 것이다. 윤겸은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의지를 검 끝에 실어 흑호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윤겸의 필사적인 공격은 흑호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지만 그의 숨통을 끊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윤겸의 저항에 격분한 흑호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검은 요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동굴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윤겸은 모든 힘을 소진하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겸. 정신을 차린 소월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흑호가 윤겸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것을 보고 주저없이 몸을 날려 윤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윤겸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월은 윤겸을 부둥켜 안고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깊이 포개었습니다. 그것은 애절하고도 슬픈 이별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을 통해 따뜻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이 윤겸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왔다가 이내 그의 몸 안에 있던 여우구슬을 감싸 안고 다시 그녀의 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소월. 윤겸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슬을 되찾기 위한 구미호의 비기이자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의 의식이었습니다. 소월은 자신의 천년 꿈인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윤겸을 다시 병약한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우구슬이 몸에서 빠져나가자 윤겸은 다시 극심한 고통과 함께 지병이 재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맑고 뚜렷해졌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감각과 마음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여우구슬을 되찾은 소월의 몸에서는 9개의 눈부신 꼬리가 나타나며 강력한 요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기쁨이 아닌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간이 될 수 없는 온전한 구미호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어리석은 짓을? 윤겸이 피를 토하며 물었습니다. 소월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괴물이 된 너를 원치 않는다. 차라리 내가 영원히 요괴로 살지언정 너는 인간으로 남아다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여우구슬을 되찾아 본래의 힘을 되찾은 소월과 다시 병약한 인간으로 돌아갔지만 강한 의지를 불태우는 윤겸. 두 사람은 마침내 흑호와 최후의 결전을 벌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찮은 것들, 구슬을 되찾았다고 해서 이 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흑호는 분노하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월은 9개의 꼬리를 휘두르며 흑호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녀의 요력은 강력했지만 천년의 수행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구슬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탓에 아직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요괴가 맞서 싸우는 동안 동굴은 무너져 내릴 듯 흔들렸습니다. 윤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칼을 들 힘조차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지 마지막 장에 그려져 있던 기이한 문양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강력한 요괴를 봉인하는 고대의 진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흑호를 죽이지 못했지만 그를 봉인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월, 시간을 벌어주시오. 저놈을 봉인할 방법이 있소. 윤겸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동굴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작은 단도를 꺼내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동굴 바닥에 아버지의 일지에 있던 복잡한 진법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명의 기운이 담긴 피는 진법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소월은 윤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필사적으로 흑호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찢기는 고통을 감수하며 윤겸이 진법을 완성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진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윤겸이 마지막 획을 긋고 주문을 외우자 동굴 바닥의 진법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흑호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크악! 이것은 흑호는 경악하며 발버둥 쳤지만 한번 발동된 봉인의 진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은 서서히 돌처럼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의 아비도 그러했지. 어리석은 인간들. 흑호는 마지막 저주를 퍼부으며 완전히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윤겸은 모든 힘을 소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고 소월은 상처 입은 몸으로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윤겸과 소월은 흑호의 동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0년간 한양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은 그렇게 사라졌고 윤겸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여우구슬을 잃은 윤겸의 몸에는 다시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의원은 그의 명운이 이제 정말로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월은 그런 그를 밤낮으로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천년 꿈을 포기하고 그를 구했지만 결국 그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윤겸은 소월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소월, 울지 마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았다. 너를 만났고 아비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하지만 나는... 소월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윤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네가 너의 꿈을 이룰 차례다. 네 구슬은 이제 온전하니 다시 수행을 시작하면 머지않아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 소월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가 남은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정리한 인간 세상의 역사와 학문, 그리고 시와 노래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이것이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부디 훌륭한 인간이 되어다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약속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잊지 말고 꼭 인간이 되어라.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태어난 나를 찾아와다오. 네가 나를 부르면 그땐 내가 너를 한눈에 알아볼 것이다.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윤겸에게 남은 시간은 불꽃처럼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행복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포도청 종사관과 구미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사내와 한 여인일 뿐이었지요. 윤겸은 소월에게 인간의 글과 역사를 가르쳐 주었고, 소월은 윤겸에게 자연의 이치와 세월의 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벽이 오는 것을 보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의 기침 소리가 깊어지고 그의 몸이 쓰러져 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마침내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아침, 윤겸은 소월의 품에 안겨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 없이 오직 잔잔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맞이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한부였을 것입니다. 소월은 그의 곁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윤겸의 시신을 그가 좋아하던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나리.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제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인간이 되어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로 소월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윤겸의 무덤 곁을 떠나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한 길고 긴 수행의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윤겸과 구미호의 이야기는 한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가 쨍쨍하게 맑은 날, 갑자기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 비를 여우비라 불렀지요. 그리고 그 여우비가 내리는 날이면 한양 어딘가에서 소복 차림의 아름다운 여인이 하늘을 보며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먼 훗날 다시 만날 연인을 기다리는 구미호 소월의 눈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윤겸과 다시 만났을까요? 그들의 영원한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신분도 심지어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애틋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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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주고 있답니다.